자, 이제 그 과학혁명의 어떻게 보면은 종결자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뉴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특히 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뉴턴의 삶에서 종교가 그의 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이 위대한 과학자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과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라면 많이 들었을 텐데, 그의 삶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가 이뤄나간 그 과학의 어떤 그 업적의 배경에는 또한 중요한 종교적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제 1642년에 태어났는데요. 1642년 그 크리스마스 날에 태어났는데, 뉴턴의 생일은 기억하기가 매우 쉽겠죠. 근데 이 1642년이라는 해가 바로 어떤 해냐면은 갈릴레오가 죽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데, 갈릴레오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뉴턴이 드디어 이제 등장해서 이 과학혁명을 어떻게 보면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갈릴레오 그 이전에는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있었죠.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혁명의 스타터였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그 다음에 뉴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의 그 시퀀셜하게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혁명기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일단 그 과학혁명을 이제 시작시켰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그 세상을 뜬 1543년 유명한 그 드 리볼루션이 버스가 나오던 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갈릴레오가 이제 1564년에 태어났으니까 약간의 간격이 있죠. 갈릴레오가 등장해 갖고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그 주장했던 태양 중심계를 이제 캐톨릭 컨트리에서 물론 이제 그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 면에서 또 중요한 어떤 진전과 또 그거 외에도 이제 과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물리학의 역학에 있어서의 개념들을 이제 좀 닦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난 뒤에 드디어 뉴턴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42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뉴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좀 재능을 보였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서 1600 이제 65년인가 여간 그때
정도부터 이제 그의 어떤 그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아주 놀라운 재능을 수학과 이런 데서 이제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간 해는 이제 1661년이에요. 유명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고, 근데 워낙 그 학교 대학생일 때부터 그런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출중한 재능을 이제 발휘해 갖고, 그의 스승이었던 베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이 추천에 의해서 뭐 비록 그 어떤 뭐 특별한 과학적 업적을 낸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669년에 그 캠브리지 대학의 이제 그 교수가 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669년에 그 뉴턴이 얻게 된 그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직이 이제 루카시안 프로페서 오브 매스매틱스, 그러니까 수학 교수였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학에 아주 출중한 재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수학 교수로 그런 직위를 이제 얻게 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그 프로페서십을 몇 살이에요? 1669년이니까 1642년에 태어났으니까 27살의 나이로서 이제 얻게 됐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뉴턴이 이 수학에 있어서 출중한 재능을 보였다라는 걸 이제 시사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턴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업적은 이 과학에 수학을 도입을 해갖고 아주 그 역학을 정량적인 과학으로 바꿔놨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뉴턴의 가장 큰 또 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어떤 그 뭐 역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적인 거에 좀 머무른 측면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야였다라고 한다면은, 드디어 이제 뉴턴 때에 이르러서 이제 정량적인 과학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정량적 과학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그 예를 들면 물체의 어떤 운동 경로라든가 또 그것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그 예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과학이 구체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량이라는 게 이제 정확한 양을 그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그런 그 과학으로 이때 드디어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 들어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이 있어야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그 나타낼 수가 있고 또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탕에 이제 수학이 필요했었는데, 바로 뉴턴은 그거를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수학에 놀라운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위대한 과학자 이전에
위대한 수학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은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수학이 반드시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거를 이제 그 뉴턴은 먼저 닦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능이라기보다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성취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뉴턴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수학이 우리가 이제 대수학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야가 제대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캘큘러스, 즉 뭐 예를 들면 미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학의 중요한 그 포뮬라들이 뉴턴에 의해서 많이 닦아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그 수학적 그 개념들을 사용해 갖고 그거를 이제 자연 현상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물리학을 새로운 어떤 그 모습으로 이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뉴턴의 과학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업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의 어떤 결정판이 1687년 출판된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라는 그 뉴턴의 그 역작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프린키피아라고도 불리우는 이 책에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그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운동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의 형태로 이게 이제 담겨짐으로써 물체의 운동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설명 도구들을 이제 제대로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지금까지 역사상 나온 과학 서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프린키피아를 꼽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책이었고, 또 과학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연 그런 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턴의 이 프린키피아는 뭐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그 물체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것이 단지 어떤 그 지상에서만의 어떤 그 운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까지 이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이 진전을 또한 나타낸 것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에서는 이 지상과 천체를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원론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체의 물체는 지상의 어떤 물체하고는 구성 면에서나 또는 그거의 어떤 작동 면에서 어떤 그 다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드디어 뉴턴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제 한 개로 통합이 된 거예요. 즉, 뉴턴의 그 운동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 이런 것이 지상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천체의 물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물리학에 있어서 그 통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어떤 그 첫 번째 이 발걸음을 내디른 그런 위협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과학자들은 이 비록 자연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모습들과 현상들을 보여주지만 그런 것들의 배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순한 그런 그 원리 또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포뮬레이션 공식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좀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 뉴턴의 이 새로운 이런 그 물리의 법칙, 중력 법칙 같은 이런 법칙들이 결국 이 지상뿐만 아니라 천체에서 움직이는 천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들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런 면에서 이제 지상과 천상을 통일하는 그런 아주 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한 그런 그 발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케플러가 이 발견했던 그런 그 행성 운동의 법칙, 즉 행성이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이러한 그 발견은 뉴턴이 이제 그의 법칙으로서 그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발판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굉장히 또 그 중요성을 가진 그런 과학적 발견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뉴턴은 이제 어떤 그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운동의 법칙 이외에도 그 빛에 대해서 또 많은 그런 그 연구를 했는데 그의 어떤 그 과학적 대작으로서 이 프린키피아와 함께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광학이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은 빛의 어떤 본질, 그 다음에 또 이 색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국 색깔의 그 본질을 밝혀낸 것도 이제 뉴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뉴턴 하면은 가장 유명한 과학적 대작으로서 이제 프린키피아 그리고 광학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빛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 그가 이제 사실은 루카시안 프로페서가 되고 나서 처음 강의를 했던 게
이런 빛에 관한 그런 강의였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빛에 대해서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뉴턴의 어떤 그 과학적 업적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런 뉴턴의 어떤 과학적 업적의 배경에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뉴턴은 말이죠, 이 캠브리지 대학의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잖아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영국 국교회의 목사를 교육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된다라는 것은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그 조건으로 돼 있었던 그런 아주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의 대학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뉴턴도 이 대학의 교수가 되고 나서 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신학이라든가 또는 성경에 대한 공부를 이제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 시기 즈음에는 뉴턴이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죠. 여러분이 아마 존 로크라는 그런 학자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이 사회 계약론으로 유명한 존 로크, 뉴턴하고 동시대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존 로크가 뉴턴을 만나갖고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후일에 존 로크가 수레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뉴턴이 그 당시에 이 신학이라든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일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래서 사실 뉴턴의 어떤 그런 삶 전체를 통해서 보면 뉴턴이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한 기간이 과학을 연구한 기간보다도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뉴턴이 쓴 글을 보더라도 신학 관련해서 쓴 글이 과학적 글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학에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는 이제 이 캠브리지 교수로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목사로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뉴턴 같이 성실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는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뉴턴의 어떤 그런 종교적
관점이 그의 어떤 과학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일 텐데, 뉴턴은 그런 그 종교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과학적 어떤 그 업적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그 자신의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을 변론하는 그런 그 주장, 또 그런 아규먼트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아까 내가 프린키피아가 뉴턴의 그 유명한 중력의 법칙과 운동의 법칙을 담고 있는 그런 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프린키피아에서 뉴턴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가 이제 이런 그 과학을 통해서 어떤 그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행성, 해성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가장 아름다운 시스템은 오직 강력한 지적 존재의 계획과 주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뉴턴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뉴턴은 그의 과학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그 태양계, 이러한 그 태양계의 작동과 이런 그 운행 모습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어떤 오직 강력한 지적 존재의 계획과 주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과학적 그 결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인해주는 또 지지해주는 그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프린키피아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아까 그 뉴턴의 가장 위대한 그 과학 서적으로서 프린키피아와 함께 이 광학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을 여러분이 그 기억하면 좋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광학에서 또 비슷한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동물의 몸이 어떻게 하여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지고 여러 기관들이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겠는가, 광학적 기술 없이 눈이 만들어졌겠는가, 소리에 대한 지식 없이 귀가 만들어졌겠는가, 이런 기관들이 올바로 만들어져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고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가. 조금 아까 그 프린키피아에서 우리가 봤던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여기서는 이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관, 특히 그것들의 어떤 그 시각기관, 청각기관, 이런 것들의 작동을 그 뉴턴이 그 예로 들면서 이런 것의 어떤 그 작동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이제 뭐 이거는 현대 이 생물학 또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발견된 그런 그 생명과학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체가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정교한가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은 더욱더 알려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미 뉴턴 시대에도 또 뉴턴이 자기가 연구한 그런 그 결과의 기초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적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암시,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뉴턴은 그의 어떤 과학의 어떤 연구 결과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주고 또 지지해준다라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변론하고 있고 사실은 바로 이런 것이 뉴턴에게 있어서 그의 과학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동력으로 작용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뉴턴이 쓴 이런 글을 보면 그가 과학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리처드 벤틀리라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자에게 뉴턴이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글은 이게 영어로 돼 있는 데다가 고어체인 것 같아. 이 영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근데 어쨌든 좀 더 스무스하게 읽힐 수 있는 한글로 우리가 이거를 번역해 보면 이런 글이거든요. 이 세계에 대한 나의 논문에서 나는 사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리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의 논문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뉴턴이 그의 어떤 그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걸 이 편지 같은 거에서는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바로 이제 이런 어떤 동기 부여랄까? 그런 것이, 뉴턴의 과학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혁명을 선도했던 이 과학자들의 어떤 면면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거의 한결같이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각해 보세요. 코페르니쿠스 일생을 교회 성당에서 거의 지내면서 그의 어떤 과학적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고, 요하네스 케플러, 지난번 얘기한 대로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그 천문학을 공부를 해갖고 중요한 천체 행성 운동의 법칙을 발견했고, 로버트 보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신을 자연이라는 성전에서 사제로서 일하는 그런 사제로서 자신을 생각했던 그런 로버트 보일, 이 아이작 뉴턴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 과학혁명을 선도했고 주도했던 학자들이 이런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지난번에 좀 얘기했던 과학과 종교를 어떤 충돌의 관점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과학과 종교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그 관계였다면 어떻게 이 과학혁명의 이 선도자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신앙 속에서 이런 새로운 과학적 개념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학계에서도 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좀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에 개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변화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 충돌의 관점으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어떤 이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오버 심플리피케이션, 너무 단순화시키고 그냥 한 가지 면만 부각시켜서 보는 그런 좀 그 단점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